이번에 이제 코로나 부양책으로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엄청난 부채를 발생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신흥국 경제들은 정말 파탄 지경으로 가고 있고 디폴트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니냐 걱정할 정도인데, 이게 결국은 세계 경제를 다시 파국으로 가게 할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쓰는 말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로 확장돼 가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금융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지금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는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그게 올해든 내년이든 끝나겠지만, 금융의 바이러스 후유증이 더 클 거다. 그래서 오히려 되는 게 사실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멕시코하고 브라질은 이미 국채 부도, 아르헨티나까지 국채 부도 앞에 왔어요, 지금. 이제 베트남도 위험해요. 저는 베트남도 이제, 미국에 의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확률도 높고요. 베트남도 지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 다 위험해질 거예요. 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극복하느라고 전 세계가 쏟아부은 그 돈이라는 거는, 이런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 돈들이 들어갔다 나갈 때는 모든 기업을 쓰러뜨리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펀더멘탈이, 지금 주식시장이 보세요. 펀더멘탈은 엉망인데 주식시장이 좋아졌다라는 건 이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라갔던 거는 누가 받아 못 주면 절벽이 떨어지는 식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받아줄 수 있는 주체가 있냐가 중요한데, 지금 사람들이 지금 재난기본소득 준다고 전 세계 다 줬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주고 막 히히하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개념이 없어 그렇지, 그 돈이 내 호주머니에서 정부가 뺏어간다 생각 못 하는 거예요. 뺏어가는 게 세금으로 뺏어갈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으로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그렇잖아요. 한국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계속 추경을 해라고 압박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국채를 200조 발행한다면 거기 30% 한국은행 사는 거예요. 한국은행 뭘로 사겠어요? 한국은행 무슨 돈이 있어요? 찍어서 사는 거지. 그럼 우리 40만 원 줬잖아요, 한 사람. 나는 못 받았어요. 받으셨죠? 네. 그걸 밥 사주셔야지. 왜 이렇게 혼자 먹으세요? 아직 안 먹었어요. 저 못 받았는데, 코로나를 저를 안 비키게 가는데 왜 나를 안 주지? 그거 억울해요, 솔직히.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냐면, 40만 원이 들어왔지만, 인플레이션하고 그런 행태로, 세금 행태로 70만 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머징 국가들은 환율 때문에 더 빨리 오는 거죠. 환율. 왜냐면 미국에서 강달러 하냐, 약달러 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 환율이 널뛰기 장세가 펼쳐지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그 나라 국채가 외국 기관이 사잖아요. 멕시코, 그 다음에 브라질 국채를 한국 기관이 얼마 많이 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외국이 다 산다고요. 그 나라는 실력이 없어 안 사니까. 그럼 그게 환율에 대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근데 그 환율을 누구 결정하냐? 미국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파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외환위기였어요. 그래서 중국도 그런데 항상 노출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위안화도 그런 문제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죠. 그래서 그게 더 무서워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는 사람을, 그래도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안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금융의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있는 사람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 국가가 면역력이 없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희한하게 상황은 인플레이션이 와야 하는 상황임에도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만큼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네.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돈이 부동산에 가서 엎어져 있어서 그래요. 돈이 엄청 찍어냈잖아요. 돈을 10장을 찍었는데, 찍어내는 즉시 부동산에 8개가 묻혀요. 부동산 거래가 안 되잖아요. 8개 묻혀있는 거예요. 2개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전 세계 이제 이머징 국가들서부터 이제 어려운 네. 디폴트 상황, 경제 위기 상황이 이제 계속 몰아닥칠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네. 중국 같은 경우는 1대1로라는 걸 통해서 130개국인가요? 뭐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의 돈을 풀어줬잖아요. 네. 빌려줬잖아요. 네. 뭐 아프리카 같은 데는 지금 거의 디폴트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중국이 그러한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서 더 어떤 위기에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게 지금 문제예요. 지금 1대1로 국가들이, 특히 아프리카하고 저쪽 중동하고 저쪽 동남아 국가들이 이번에 코로나에 또 다 노출되면서 어려움 겪으면서 중국에서 지금 1대1 통해서 대출을 한 500억 달러 해줬어요. 많이 아니, 했네요. 3,500억 달러. 많이 했네요. 네, 3,500억 달러 했는데 그 국가들이 지금 그걸 면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에.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다 힘들어서
그걸 연기를 해주거나 혹은 면제해달라. 근데 중국은 지금 면제해주면 중국도 지금 힘들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첫째,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또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지금 이게 좀 진퇴양난이에요, 솔직히. 왜냐면 이게 또 안 해줬다가 오히려 얘네들이 친서방 국가로 돼버리고, 또 이번에 코로나가 중국 탓이라고 전 세계 100여 개 국가가 채밀어는 물고 있는데, 걔네까지 합심하면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로서는 지혜롭게 응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굉장히 공경이고요. 그 다음에, 그 1대1로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건설 프로젝트가 많이 스톱이 됐어요. 그리고 동남아 국가는 많이 줄였어요. 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200억 프로젝트를 뭐 몇십억으로 줄여버렸고, 미얀마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게 프로젝트를 줄이거나 없애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터졌어요. 그래서 1대1로 사업들이 지금 많이 코로나 때문에 노동자들이 또 일선에 복귀 못했어요. 사람들이 없어 건설을 못하고 있고, 그다음 그 국가에서 어려우면서 예산을 줄여버렸고, 그리고 이게 1대1로 국가들이 67개 국가가 대부분 이렇게 신용이 없는 국가들이 많아요. 이게 뭐 한국이나 중국이 다 신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나라들은 자본 시장도 없어요. 거래소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국가의 프로젝트를 프라이싱 하기도 힘들어요. 그 나라가 신용이 없으니까. 원래부터 이게 전통 금융 기법으로 할 수 없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잖아요. 대출을 해주려면, 아니면 대형 프로젝트 하려면 신용평가 회사가 가서 이게 뭐 트리플 A냐, 뭐 AA나 뭐 A냐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프라이싱 해가지고 금리를 결정해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1대1로 국가에 있는 이 사람들, 이 기업이나 이 국가에는 프라이싱이 안 된다고요. 신용평가가 안 돼요. 그래서 그 기법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그 자체가 워낙 리스크가 커서 전통 융자 수단으로 해줄 수가 없었는데, 중국 정부는 코스트를 안 따지는 유일한 세계적인 국가잖아요. 중국 정부는 무슨 프로젝트를 할 때 이게 자본주의 국가는 안 돼요. 한국의 삼성이나 뭐 포스코나 원가를 안 따지고 투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그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유 기업들이 원가를 안 따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능했던 거였죠. 근데 그거마저도 지금 다 그 나라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지고 워낙 또 신용이 약하고 그래서 그게 다 손실로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그 1대1로 하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금, 비용들. 3,500억 달러. 네, 그 비용은 중국 정부가 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작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에서 그걸 지출하는 건가요? 기업들이 다 국유기업이에요. 국유기업이 뭐 중국은 정치合一, 정부하고 기업이 합일이다. 뭐 그럴 정도로 국유기업이자 정부고 정부자 국유기업이고 뭐 이런 관계잖아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본질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영기업이면 파산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국유기업이 파산 안 시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업의 부채로 어쨌든 지금은 그렇죠. 잡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채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더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죠. 계속 그 중국의 어떤 경제 위기를 걱정했던 게 사실은 기업 부채 발이잖아요. 네. 그거 더 악화시키는 거죠. 설상가상인 거죠. 그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네. 그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중국 경제의 어떤 상당한 심각한 위기가 네. 터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정부, 기업, 가계. 그래서 그 가계는 GDP 대비 부채율이 60% 넘었어요. 이미 왔고. 그 다음에 기업은 워낙 높았고, 그럼 지금 정부가 그나마 괜찮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나눠서 봐야 되는데, 지방정부 부채가 25조 넘는 걸로 통계국에서 발표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이자만 해도 한 7조 매년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정부 지금까지 어떻게 부채냐면 계속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자를 갖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 부채율이 낮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게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특별국채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특별한 위험이거나 어떤 수요에서 특별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특별국채는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적자율에 잡히지 않아요. 적자율을 계속 중국이 확대하면서 왔죠. 그래서 작년에는 2.8, 올해는 3.5, 이번 양호에서 3.5로 했어요. 근데 3.6으로 했어요, 올해. 근데 그 작년에 실제는 양회에서 2.8로 재정 역자율을 잡았는데 GDP 대비 2.8%. 근데 작년에 실제는 4.8
재정 적자 규모가 4.89%예요. 작년에 실제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2배 더 썼죠. 예산보다. 올해는 지금 예산 잡은 게 3.6%인데 작년에 뭐 올해보다 나았는데도 적자율이 GDP 대비 4.89면 올해는 코로나 터졌으니까 얼마나 더 커지겠어요. 근데 예산에 3.6%를 잡았어요. 근데 어쨌든 적자율을 계속 높이는 거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특별국채를 발행한 거였거든요. 근데 올해 양회에 나온 게 특별국채를 원래는 한 3조 이상 발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조.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채 1조에서 2개, 2조를 아예 다 지방에다가, 이렇게 투입하는 걸로. 네. 그래서, 좀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이번에 이 재정적자 규모도 1조만 더 늘리고, 특별국채도 1조만 발행하고, 그리고 그래서 조금 앞뒤가 안 맞아요. 무슨 뜻이냐면 정부가 가겠다는 길과 실제 하는 정책이 왜 통화정책도 다른 나라, 미국처럼 무제한 통화정책 아니에요. 지금 금리도 LPR 금리를 보면 5월 20일 LPR 금리도 4월에 비해서 안 낮췄거든요. 그 기준금리도 안 낮췄고, 통화도 지금 역 RP를 통해 시장에서 뭐 3,000억 이렇게 풀긴 하는데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막 풀지 않았거든요. 이게 보세요. 통화정책도 별로 안 쓰고 조심조심 쓰고 주로 재정정책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재정정책 때도 양회에서 나온 게 2조만 그것도 주로 지방에 어려운 지방정부에 바로 투입하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900만 명 일자리를 보존한다. 그리고 6개 류보, 중국어로 류보 6개 보장. 그게 실업률이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하고 시장 주체를 보장하고 중국식 표현, 그리고 뭐 안정적인 공급망을 보장하고 뭐 등등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뭐 6개 원, 6개 안정, 그게 일자리 안정, 금융시장 안정, 무슨 안정 이래요. 경제 안정. 근데 이 말하는 거하고 지금 하는 이 정책들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보세요.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을 다 조심스럽게 쓰는 거는 왜 그렇게 써요?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시진핑이 아프리카 한번 가면 600억 달러 딱 뿌리고 오고 막 이러던 시절이 지나간 것도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이 특별국채 같은 한 3조 정도 할 만한데 그게 통화 승수까지 하면은 사실 한 10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언제 멈추냐면 3대 경제 주체가 레버리지를 뭐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냥 보세요. 지금 민간 가게하고 기업은 한계가 있어요, 이제는. 그러면 중앙정부밖에 없는데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그거 봐서는 중앙정부도 지금. 돈이 없다. 왜냐면 얘네까지 레버리지 뭐 이렇게 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남기는 거죠. 앞으로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왜냐면 지금 미국하고 이 상황인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다 써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확실해요, 이거는. 왜냐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정책을. 그러니까 지금 그 통계의 어떤 그 신뢰도 이것도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많은 전 세계에서 잘 신뢰를 안 하잖아요. 중국 통계를.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돈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내부는 자기네 잘 알겠죠. 근데 지금 일단 나온 거 봐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좀 진짜 뭐 통계를 그냥 그대로 우리가 믿고 생각을 해본다면 중국 국가 부채는 50%인가? 50%가 안 되죠? GDP 대비? GDP 안 돼요, 대비.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럼 되게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충분히 뭔가 돈을 발행해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기대했죠. 왜냐면 통화정책을 원래 잘 안 쓰겠다 했어요. 리커창도 그랬고, 그 중국말로 따수의 망관이라고 하거든요. 저수지물을 팍 풀어놓는 것처럼 안 하겠다 이래 했거든요. 그래서 통화정책은 워낙 양회 열기 전부터 한정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에 주로 재정정책을 그래도 크게 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저는 특별국채를 그래도 좀 꽤 발행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건 있었어요. 그 이슈는. 특별국채를 재정부에서 발행하는데 이게 다 빚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정부는 어떻게 했냐면 한국처럼 우리가 특별국채를 발행할 테니까 중국 인민은행 보고 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국채를 발행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은행화 시장에서 기관 투자가나 이런 기업들한테 파는 방법이 있고요. 그 국채를. 하나는 은행이 직접 사주는 거예요. 그럼 은행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찍어서 사라는 말이에요. 그 돈은 재정부 투자자들한테 파는 거는 나중에 돌려줘야 돼요. 그게 금리 있잖아요. 이자를 돌려줘야 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돈을 마음대로 못 투자해요. 왜냐면 투자했는데 수익이 안 나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이자를 갚아요. 그러니까 재정부는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인민은행이 사주면 어차피 한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은. 그래서 그때 재정부에서는 이걸 왜 우리 이 코로나 위기를 우리 혼자서 극복해야 되냐. 인민은행 동참해라. 사줘. 이랬는데 인민은행에서는 이건 불법이다. 왜냐면 그때 주룽지 97년, 98년 때 돈을 엄청 써서 그때 인민은행 돈을 써가지고 찍어가지고 극복했는데 그때 해보니까 후유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법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8조인가 몇 조에 그게 있어요. 인민은행은 이렇게 국채를 직접 살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인민은행은 아예 좋다고 우리는 못 산다. 이 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중국 정부에서 뭐 어차피 한 집안인데 진짜 하고 싶으면 법을 고치면 되거든요. 수정하면. 그러니까 안 한 거 봐서는 이게 인민은행도 원하지 않고 왜냐면 나중에 2008년 때 한번 그렇게 해봤더니 후유증이 너무 크니까 나라를 망친 주범이 자기네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반발 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돼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재정부는 이렇게 투자자한테 팔기에는 뭐 1조면 괜찮지만 그렇게 엄청난 규모를 발행했다. 그 이자를 감다 보면 재정부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 그 내부의 싸움 때문에 이 은행이 만약에 한국은행은 지금 기재부에서 발행하면 한 30% 사준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또 몰라도 중국 인민은행이 안 사준다 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미국도 연준하고 미국 정부하고 이 통화 발행을 가지고 지금 발행권을 가지고 지금 막 티격태격하고 있잖아요. 정부는 더 발행해.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연준은 그게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여기도 중국도 마찬가지네요. 중국 정부와 어느 은행 간에. 나라도 똑같아요. 네. 왜냐면 발행권 가지고. 우리 발행권은 누가 이 위기에 책임을 지냐의 문제예요. 지금 급하니까 이런 거죠. 지금 급하니까 야, 니 돈 먼저 써. 이렇게 된 거죠. 잘 되면 어떻게 해줄게.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그 책임이 그 돈 쓴 사람한테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싫은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잘 안 사준다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까지 중국 정부,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경제에 대해서 하나 믿고 있었던 거는 네. 데이터는 뭐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믿고 있었던 거는 그래 가계 부채가 됐든 뭐 부동산 문제가 됐든 기업 부채가 됐든 중국에서 어떤 위기가 터졌을 때 중국 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으니까 중국 정부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라는 게 이제 사실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그게 이제 조심하는 거일 수도 있고 혹은 상황이 안 좋은 거일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두 개 다 할 수도 있고. 네, 네. 뭔가 이제 좀 주의 깊게 좀 생각을 네. 해봐야 되겠구나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